자, 8페이지. 2000년간 믿어왔던 과학이 변한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진리가 아니라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역사 속에서는 어떤 그 스토리가 있었는지 선생님이랑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뭐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한 시대에 사람들이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큰 틀, 이론이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이 이 과학자들이 하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본성을 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3명의 학생들이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 지금 만져보고 알아내고 있는데 눈을 가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맨 앞에 상아를 만지고 있는 학생은 야, 코끼리는 단단하고 매끄러운 재질로 돼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학생은 내가 만져보니까 넓은 벽 같아, 아주 크단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꼬리를 잡고 있는 학생은 코끼리는 길고 얇게 돼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부 다 코끼리를 만지고 있지만 만지고 있는 부분이 다 다르지. 그치? 그리고 아마 여기서는 이제 손만 만져서 측정을 하고 손으로만 만져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만 과학에서는 관찰하는 방법과 측정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다, 얼마나 크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이 과학이에요. 아마 이 학생들은 이 활동이 끝나고 나면 안대를 벗어서 코끼리가 실제로 어땠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과학에서는 이 안대를 끝까지 벗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증거만을 가지고 가장 합당한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것이 과학입니다. 근데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자, 눈을 감고 코끼리의 일부분을 만지면서 각자 다르게 코끼리는 이런 거야 라고 확신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리고 전체가 다 아닌 경우가 있죠. 그렇죠? 자, 하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이나 증거가 모이면 진실과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 과학의 패러다임도 이처럼 변해오게 된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0점부터 아주 틀린 것, 그 다음에 진실에 가까운 정답 100%가 있다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증거들이 모여서 이 어떤 이론을 지지하게 되면 그 이론은 점점 100%에 가까워지고, 또는 그 증거가 몇 개 없고 얇거나 아니면 반증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점점점 0점에 다가가게 돼서 어느 정도 점수 이하로 되면 더 이상 과학에서는 가치 있다고 보지 않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학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하는가? 자, 보면 예전에 어떤 이제 유명한 과학자들이 또는 이론가들이 내놓은 패러다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 현상들을 잘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나 증거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패러다임이 변한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주장을 가지고 또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잘 설명하게 되고 문제가 없게 되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패러다임이 영구적으로 가냐? 또 그것이 아니라 역시 이 패러다임도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나 또는 반증이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교체가 될 수가 있다. 자, 이것이 바로 과학이 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같이 볼 내용은 뭐냐면, 예전에 그 물체 운동에 대해서 4세기 때 이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것과 갈릴레이가 이야기했던 이 물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달라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예요. 자,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자, 다음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물체 운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제재와의 대화 형식으로 나타낸 거다. 여러분들이 한번 제자라고 생각해보고 잘 따라가 보세요. 가와 나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써봅시다. 자, 먼저, 자, 제자야. 지구에서 일어나는 운동 중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운동은 수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것이란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네요. 그래서 제자가 연기가 위로 올라가거나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지. 근데 더 알려주자면 하늘에서 행성이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운동이다. 그리고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강제적인 운동에는 무엇이 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가지로 구분을 했네요. 자연스러운 운동과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강제적인 운동으로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럼 외부의 원인,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 혼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는데 너 왜 모르냐? 정지에 있는 돌멩이는 저절로 움직일 수 없으니 반드시 힘이 작용해야 된다. 그러면 제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물체가 운동할 때는 땡땡이 외부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 땡땡이 들어간다는 거는 뭡니까? 위에서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힘이 작용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힘이 되겠죠. 힘. 자, 그래서 이어서 마차가 움직일 때는 말이 마차를 잡아당기고 줄을 이용할 때는 짐을 끄는 사람이 줄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제자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그러면 움직이지 않겠네요 라고 운동하지 않겠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 잘했다. 물체가 계속 운동하려면 힘이 계속 작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기원전 4세기에 이야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틀렸지만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관찰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밑에 설명하기 부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구분했는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거를 보고 한번 작성해 보세요. 아까 위에 대화를 보면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운동 중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운동과 그 다음에 강제적인 운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준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냐 작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PPT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이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예시 답안이고 꼭 이것과 토시가 다르지 않게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키워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운동, 강제적인 운동으로 구분, 그리고 기준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키워드만 작성하면 되고 꼭 똑같이 작을 필요는 없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알려주면서 그 제 시간에 작성을 못하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 부분들은 이따가 기록해 놨다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다른 학생들 이렇게 퇴장하고 나서도 알려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에는 없지만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약간 사기꾼, 그러니까 사기 캐릭터죠. 사기꾼은 아니고. 그래서 안 하는 부분이 없어요. 정치가이자 윤리학, 그 다음에 생물학, 물리학, 형이상학, 시와 연극, 뭐 업적을 남기지 않은 분야가 없는데 이렇게 위대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독 과학에서는 많이 까여요. 비과학이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쨌든 가장 큰 부분은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유를 통해서 얻은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과학적인 부분까지 설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증이 제일 중요한데 물증보다는 논증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물을 예를 들면은 진료, 그 다음에 형상, 그리고 목적, 그 다음에 운동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네 가지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지었는데 뭐 이런 과학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또는 생명도 역시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맞춰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짜임새는 있지만 그래도 증거, 물증이 없는 그런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들이 후대에 어떤 다른 과학자들이 검증해보고 반박하기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거의 그대로 배우고 답습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거의 1000년 동안,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발달되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론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스러운 운동과 강제적인 부자연스러운 운동으로 구분을 했었고, 그 다음에 크게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네 가지를 살펴보면,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해진 시간 안에 갈 거리는 무게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거울수록 빨리 간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물체 속력은 무게에 비례하는데 매질의 농도에는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매질의 농도는 뭐냐면 공기에서 운동하는 것과 물에서 운동하는 것은 속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관찰을 했던 거야. 그래서 매질의 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공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기가 없는 진공은 없다. 그리고 한 물체에 두 가지 운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했던 이제 갈릴레이는 16세기 사람이죠. 그렇죠? 이 갈릴레이는 이제 이 피사의 사탑에서 물체를 떨어뜨려 보는 이 실험으로도 유명한데, 이 물체를 떨어뜨려 보기 전에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론이 잘못됐다고 하는 어떤 반증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고 실험을 우리가 교과서 19페이지에서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은 이제 피사의 사탑에서 갈릴레이가 실제로 실험했던 걸 묘사했던 그림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빗면에 대한 이제 사고 실험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제작했던 빗면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물체를 굴려서 운동하는 것을 보고 이제 비교를 했던 거죠. 자, 9페이지 탐구 두 번째 갈릴레이 사고 실험. 자, 갈릴레이는 사고 실험을 제시를 했는데,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다음은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다. 그러면 갈릴레이 생각에 근거를 해가지고 실험에 대한 결과를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빗면을 내려갈 때는 힘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그리고 나서 공이 다시 빗면을 올라갈 때는 힘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느려진다. 자, 만일 공이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면 공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 자, 공이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영원히 굴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그림을 통해서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마찰이 없는 빗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공이 같은 높이만큼, 자, 여기서 공을 떨어뜨려 주게 되면 이 빗면을 지나서 올라가게 되는데 같은 높이만큼 올라가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빗면의 기울기가 점점점 낮아지게 되면 이것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낮아져도 이 공은 처음 시작했던 그 지점까지 올라가게 돼요. 자, 원래 높이만큼 올라갈 때까지 공이 운동을 하고 다시 내려오게 되죠. 자, 그러면 만약에 빗면의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져서 3번처럼 수평면이 되면 어떻게 되나? 같은 높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수평면이 되면 이 공은 멈추지 않고 계속 운동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갈릴레이입니다. 원래 높이만큼 올라갈 때까지 영원히 운동한다. 아마 이 당시에는 이제 갈릴레이는 마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지.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때는 이 마찰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고 실험을 제시할 때도 갈릴레이는 마찰이 없는 빗면을 조건으로 제시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힘과 운동에 대한 생각을 갈릴레이가 어떻게 반박했는가? 자, 빈칸에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방금 했던 이 빗면 실험을 어떤 거를 반박한 건지 한번 적어보세요.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그 중에서 강제적인 운동은 뭐가 있어야 계속 운동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 빗면 실험을 통해서 기울기가 낮아져서 수평면이 되면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계속 운동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운동하던 공은 계속 운동하게 되니까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물체는 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갈릴레이의 설명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자,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은 이번에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갈릴레이의 생각입니다.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거운 물체일수록 빨리 운동한다, 빨리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자, 다음은 갈릴레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서 논리적인 모순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탁구공과 골프공이 있어요. 무게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골프공이 더 무겁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대로라면 무거운 골프공이 먼저 떨어지고 탁구공이 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아리스토텔레스.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갈릴레이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무거운 물체에 가벼운 물체를 줄로 연결을 해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 자,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벼운 물체가 연결되어 있으면 무거운 물체가 홀로 떨어질 때보다 천천히 떨어지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골프공이 떨어지면서 더 낮은 속도로 탁구공이 떨어지는데 만약에 얘를 둘을 줄로 묶게 되면 골프공이 떨어지려고 할 때 탁구공의 가벼운 속력 때문에 이 전체 속도는 골프공이 떨어질 때보다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로 묶은 이 물체는 골프공과 탁구공 사이의 속력으로 떨어지게 될 거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근데 갈릴레이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러면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줄로 연결하면 총 무게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게 되죠.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대로라면 무거운 물체는 홀로 떨어질 때보다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얘가 골프공보다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대로 골프공보다 늦게 떨어지게 되면 모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갈릴레이에 대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 돌로 할게요. 자, A가 무거운 돌이고 B가 가벼운 돌이에요. 이게 가의 상황이고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을 시켰을 때는 A가 B보다 빨리 떨어지겠죠. 자, 나는 아까 골프공과 탁구공처럼 두 개를 줄로 연결했을 때예요. 그러면 이 둘을 줄로 연결하게 되면 이 나의 운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면서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먼저 가의 상황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 나의 상황은 두 개를 연결했으니까 어떻게 떨어질 거야?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연결해서 떨어뜨리니까 가벼운 물체 때문에 속력이 더 줄어들게 될 거고 더 가의 무거운 물체보다는 천천히 떨어지겠지 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모순이 발생하게 되죠. 나가 가장 빠를 수가 없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대로라면 가벼운 물체가 더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둘의 속도가 가의 무거운 물체보다는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의 속력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빨리 떨어진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실제로 실험도 하죠. 그렇죠? 자,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확인하기.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원래 학교에 나왔으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해볼 수 있는 건데 야구공이나 종이 아니면 뭐 책이나 떨어뜨렸을 때 깨지지 않는 거면 뭐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공과 또는 이제 A4 용지나 노트를 구겨가지고 야구공 크기의 이 종이공을 만들어가지고 떨어뜨려 보면 거의 동시에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이따가 선생님이 조금 일찍 끝내줄 테니까 한번 직접 나가서 떨어뜨려 보세요. 그리고 동시에 떨어지는 걸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랑 직접 눈으로 봤을 땐 다릅니다. 근데 해보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차이는 왜 발생할까? 이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그 갈릴레이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이거 선생님이 같이 볼게요. 혹시 영상이 잘 안 보이거나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이야기하세요. 선생님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소리가 자, 선생님이 이거를 그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틀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영상이 끊겨가지고 더 보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최대한 올린 건데 여러분들도 노트북 스피커나 이런 것들을 좀 올려서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조금 다시 볼게요. 아까 자, 요 탁구공과 골프공 거의 동시에 떨어지죠?
자, 우리가 이제 우주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실험과 이런 미션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달 착륙했던 이 아폴로가 이제 그 비행사들이 거기 갔을 때 달에서 했던 실험을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정말 무중력 상태에서 아니 무중력 상태가 아니죠. 진공 상태에서 무게와 상관없이 낙하 속도가 동일한가, 자,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이걸 해보면은 종이하고 야구공이랑 잘 뭉치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지면 거의 동시에 지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같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종이의 모양이 야구공과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종이를 뿌려서 하게 되면 야구공과 또 다르게 거기에 많은 주름이 만들어지게 되지, 그치? 그래서 이 공기의 저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는 속도의 차이가 날 수는 있다. 자, 오늘 그 수업은 10페이지까지만 하고 11페이지부터는 다음 주에 선생님이랑 같이 등교해가지고 학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거 내용 중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10페이지의 가 뭐예요? 10페이지에 10페이지에 가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벼운 물체가 연결되어 있으면 무거운 물체가 홀로 떨어질 때보다 더 천천히 떨어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갈릴레이가 그러면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줄로 연결하게 되면 총 무게는 증가할까 유지될까? 더 증가하겠지. 두 개, 증가하죠. 그렇죠. 연결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말은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무거운 물체보다 더 무거워진다. 무거운 물체보다 더 무게가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또 다른 질문. 네.